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네. 이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는 아파트의 가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금이겠죠. 네. 근데 실거주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보통은 대출을 포함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네. 발목을 잡아서 네.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 없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출 없이 사야 된다. 네, 내 돈으로만. 그래서 돈을 그렇게 모아야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돈으로만 살라 그래도 예를 어렵죠. 들어서 2억이라 그러면 아파트 엄청 서울 아파트 2억이라 그래도 그렇죠. 1년에 2천만 원씩 모으면 정말 오래 10년 걸린다. 동안 모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은 꼭 끼시는 게 좋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영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같이. 왜냐 아까 전에 앞에서도 주택 구입 부담지수를 보여드렸지만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죠. 영끌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수준에 맞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끌이 아닌 수준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저축력을 파악해야 돼요. 저축력.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우리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월 얼마를 쓰는지를 빼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축력에서 원리금 상환이 지금 50%를 봅니다. 50%를 넘어가지 않게 대출을 받는 건 어허.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이게 원리금 30년 상환이라고 할 때 대출금리 9에서 10%까지 방어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건 뭐냐면 향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끌을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네. 영끌을 해서 가격이 오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영끌을 했을 때 금방 무너지겠죠. 아, 그렇죠. 영혼까지 끌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대출금리가 8%, 7%, 8%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뒤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뒤가 없는 게 영끌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은 그래도 금리 한 9%대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내가 네.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데가 괜찮아요. 전세가율이 네, 있는 전세가율이 있는 데가. 전세가 그렇죠. 높은 데라는 전세가 거죠. 높은데. 근데 저는 이 영끌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출을 한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돈을 다 안 쓰고 네. 이자만 내는 돈을 남겨놓는 그것도 거. 괜찮네요. 네. 이게 지금에서는 베스트 네. 옵션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것도. 지금은 대출 이 규제가 너무 변동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영끌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 1월에 대출 풀렸어요. 내가 맥스를 안 받아. 맞아요. 그럼 맞다. 이게 맞다. 그러면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맥스로 무조건 최대 영끌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얘기 못해. 왜요? 최대 영끌하면 이제 대출. 아니 그걸 해서 네, 다 그렇지. 자산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대 영끌을 한 다음에 근데 그거를 반을 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원리금 상환이 50에서 60%가 아니라 네. 저는 뭐냐면 100을 받은 다음에 네, 맞아요. 현금을 반을 놔두자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원래 맞는 이게 얘기예요. 사실 지금 네, 투자 관점에서는 네. 만약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게 베스트고 뽑을 수 있는 대출 다 뽑은 다음에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네. 금리 올라가면 나는 고정금리니까 네. 그 내 비용은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금리면은 또 그렇죠. 네. 고정금리라고 하면은 더 내가 뭐 가용 가능한 그쵸, 대출을 쭉 땡기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맥스를 또 땡긴 다음에 근데 네. 그걸 다 쓰지 않는 거. 그렇죠. 제가 그것도 생각하는 포인트죠. 거는 만약에 대출 자체가 네. 영끌이라면 지금은 맥스를 받는 게 맞다. 네. 네. 근데 그걸 또 다 안 쓰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잘라놔야 돼. 근데 사실 영끌이 가능한 시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죠? 이게 상승장의 초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고 뭐 1년 이 정도밖에 안 지났다. 네네. 그러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서울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나 이거 갑자기 눈치 보이네. 근데 저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고정금리라고 이제 고정금리로 그죠? 고정금리로 내가 네. 뽑을 수 있을 만큼 그죠? 맥스를 뽑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왜냐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실제 회사들 뭐냐면 앞으로 네.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회사들이 네. 여기 이렇게 밑에, 모든 판단을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네.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금리 네. 인상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한 뽑아서 유보율을 쌓아놔요. 네. 금융비용으로 하면서. 그렇죠. 왜냐면 나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금융비용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니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를 네. 해볼게요. 그냥 뭐 이런 거 투자하면서 내가 급전 필요해서 뭐 뽑아놓는다 나중에 대출 안 되니까 이런 관점 말고 네. 이론적으로도 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채권의 반대는 채무잖아요. 그렇죠. 채무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고정금리로 맥스 채무를 해놓으면 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나는 이익을 보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시장에 되게 몸을 많이 담고 있는 분들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네. 조금 급전에 땡겨 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왜냐면 보면 규제가 지금 대비를 계속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업자 대출 뽑아야 된다. 지금 뽑아가지고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대출 네. 규제가 풀릴 요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네. 뽑을 수 있을 때 뽑는 게 좋다.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다음이 나와요. 네. 뭐냐면 내가 이걸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내 수준에 비해서 네.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대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디임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제 하다 대출 공부를 하라 그러냐. 대출 공부 해야죠. 근데 맞아요. 이게 대출 공부 해야 되지 않아요? 난 대출 공부 해야 돼요. 했는데, 저는. 근데 이게 레오님한테 연락. 맞아요. 대출 공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다 대출 공부를 하라가 아니라 제가 이제 주변에 부자이신 분들 그리고 부자가 돼가시는 분들 부자 ENG이신 분들을 보면 네. 이 대출을 모른다는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반 이상 걷어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부자이신 분들은 이 대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임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서민 실수요자 기준이 어떤 건지 요건 제가 나중에 네네. 뭐 다음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뭐 준비가 되면 대출 말씀을 특집으로 드려볼게요.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만 봐야 될까? 아파트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어요. 네네. 이런 것도 보시면 좋죠.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면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분양권도 오르고 네. 재개발도 오르고 재건축도 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어. 생각보다 알아야 될 건 몇 개 없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까지 같이 보신다면 네네. 여러분들이 주택 마련하시는데 훨씬 쉬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네요. 알겠습니다.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도 또 한번 뭐 기회 되면 해보면 나중에 좋겠고 대출에 대한 해보도록 얘기도 해보면 좋겠고 네. 뭐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네요. 할 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맨 땅에서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죠? 난 부동산 얘기가 재밌어 나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거 심혈의 기울인 느낌이 납니다. 네. 블로그 한 번 더. 블로그에 자세한 사례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블로그 네이버에서 류캔두잇 치시면 네. 되고요. 유캔두잇 아닙니다. You can do it. 류캔두잇입니다. 네. 네.